당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고향 대신 풍선 효과, 축항스. 고향은 못 가도 축항스는 간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번 추석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모임이나 여행 등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추석은 없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갈지 말지, 친지들은 만나야 될지 말지 고민 많으시죠?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독해진 정보로 돌아온 최영희 시사평론가, 그리고 더 세진 업무 강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오늘 이분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는데 아주 바쁘신 분이어서 모시기가 힘들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신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나왔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지만은 참을게. 너희만 건강해. 코로나 끝나면 다시 만나자. 엄마 여기서 맛있게 잘 먹고 잘 살란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못 가는 점 정말 깊이 죄송의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신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가족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 방역에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일방적인 조치로 금지 처분한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자, 2차 재확산세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시험대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석, 개천절, 이게 지금 고비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세 자릿수로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다가 지난 9월 20일 일요일부터 겨우 두 자리로 떨어져서 이제 며칠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방역 당국은 지금 하루하루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초점이 추석 명절 연휴에 가 있습니다. 사실은 9월 27일까지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요. 9월 28일부터 당장 11월 지금 11일까지 전체적으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이때 막지 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는 건데, 이때 추석, 민족 대명절 그리고 대이동이 예정돼 있고요. 물론 이제 최대한 이동량이 감소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다수의 분들이 이동을 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국경일인데요. 문제는 이날 8.15와 마찬가지로 보수단체가 대규모로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서, 아니 한번 겪었는데 또 왜들 이러시나 정말 안타깝고, 방역 당국과 더불어서 모든 국민이 조마조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하고 이제 8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사실 그동안을 지켜봤을 때 환자가 좀 감소하다가 초파일 때 연휴를 맞이하면서 또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지역사회 환자가 확산했고요. 그렇죠. 또 7월 달 좀 환자가 또 감소하다가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 뭐 등등 하면서 또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8.15 집회까지 연결이 되면서 세 자리 숫자가 되면서 그 상황이 좀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아무래도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은 그 이동과 또 만남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방역 당국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방역 당국이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가능하면은 좀 집에서 좀 머무르시면서
이 코로나19를 좀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연휴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5월 연휴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확진자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뭐 0명을 찍었던 날도 며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방심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숨겨진 감염자들이 꽤 많았고 이태원에서의 증폭된 상황들이 뭐 물류센터부터 해서 소규모 교회의 방문 판매까지 이어지면서 7월까지 집단 발병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또한 8월 12일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주 일주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가 평균 30명 미만이었고 10명 미만이었던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사회 감염자가 적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사랑제일교회 강화문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 그런 그 집단 발병들이 연속되면서 환자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9월 20일 이후에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염의 상태가 안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첫 번째 연휴 기간이 되고요. 또한 인구의 이동량도 다른 연휴 때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의 상황들을 지금부터 잘 통제하지 않으면 정말로 대규모 유행 상황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한 때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부는 27일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단계로 지금 계속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혀요. 2.5단계로 올려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좀 방역 대책을 세워야 이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 이렇게 2.5단계로 계속 가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 의견이 팽팽한데 일단 최영일 평론가 2.5단계 고강도가 수도권에서 폭증하다 보니까 2주 동안 이어졌는데 이때는 카페에 엉덩이도 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뭐 습관이 다 깨져나가는 거였고 밤 9시 이후에는 그럼 작은 식당들은 앉아서는 못 드시니 포장마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제 포장해서 나가세요. 테이크아웃, 배달로 하세요. 그랬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달 앱이 너무 좋아서 집에 퇴근하신 분들은 이미 드시고 싶으면 시켜 먹지 앱으로. 가게에 가서 뭐 포장해 오실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은 안 됐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2주에서 더 연장하는 게 맞다고 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로 완화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질병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더 빨리 죽는 건 뭐겠는가. 이런 이제 하소연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은 방역 당국을 포함해서 할 수 없다. 경제도 살리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면 또 누르다가 완급 조절을 하는 흐름을 타고 가는 지금 이제 방역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저는 총선 때 한번 큰 개가를 이뤘었고 그다음은 우리가 두 번의 위기를 그다음에 맞으면서 경제의 숨통을 막지 않으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추석 명절 연휴도 지금 균형의 묘를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저는 시민 참여가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2.5단계를 경험을 해보면서 2.5단계 이상으로 갔다가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전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2단계 그리고 좀 더 나아지면 1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2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석 이후에 오히려 더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보면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제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2.5단계 괜히 올려가지고 소상공인만 고생하고 확진자 떨어지도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오히려 그냥 고생만 했고 뭐 2단계만 했어도 충분히 뭐 지금의 상황 다 도달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2.5단계에 사실 뭐 2.5단계 틀린 말이죠. 사실 강화된 2단계. 그게 이제 저 원래 맞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화된 2단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뭐냐면 확진자가 많아지고 우리가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제대로 통제 못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나 식당마저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못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지금보다 더 안 좋으면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도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3단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민들이 보니까 뭐 강제로라도 못 가게 되긴 했지만 훨씬 더 지키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더 잘 지켰고 정말 9시 이후에는 정말 이제 그런 아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유흥가나 이런 쪽에 아주 그냥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해석 일부 뭐 한강공원 이런 데 넘쳤다고 하지만 정말 극히 일부였고요. 전반적인 분들이 다 집에 일찍 돌아가셔서 그것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그 효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서 이제 100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추석까지 이 마음의 3단계 수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추석까지도 잘 지내셔야 추석 이후에 우리가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추석 이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추석 전에 이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추석 때도 정말 중요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좀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 자제를 권고했거든요, 정부가.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지침으로 좀 정부가 이동 자제를 하도록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죠. 뭐냐면 정부가 아예 지침으로 내린다면 전 국민이 이건 따라야 되는 거야. 일탈하는 소수가 있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권고기 때문에 강한 권고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닌다고 해서 제재나 처벌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국민들이라는 이제 통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정부가 이걸 이동 제한을 그냥 명령해 달라 이런 요구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적 방역, K-방역이 그런 스타일로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한 권고 수준이 될 텐데 그렇다면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집안의 상황에 따라서 추석이라는 게 또 이 젊은 부부들은 우리는 올해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안 가고 싶어. 근데 어르신들이 또 아니다. 우리 집안의 예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또 이 압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집안 사정에 따라서 완급 조율을 좀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 같아서야 지침을 내리는 게 좋겠다.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껏 이제 이런 지침이 강하게 내려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수능도가 어땠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오히려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 반발감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능도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또 일탈적인, 근데 사실은 고향에 가는 게 일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는 게 일탈은 아닌데 그거를 일종의 범죄시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안 되는 상황이고 추석 명절이 또 그런 명절은 또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고 여유를 느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런 상황들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들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이고 저는 이제 정총리께서 그러니까 나 내일은 팔아라 하는 것도 이제 좋은 이제 좀 메시지고 우리나라에 좀 통하는 거 있잖아요. 총리도 오지 말래, 가지 말라는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핑계 댈 수 있는 거리들인데요. 이게 뭐 재미로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대통령께서 추석 전에 한번 담화를 아마 지금 시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담화를 발표해 주셔서 이런 추석 때 가족 간에 이제 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을 나누는 법이 꼭 대면으로만 나눌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꼭 표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이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듣고 이제 정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부 입장이란 건 또 일반인이 생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그 방역은 이제 그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또 자율적인 그런 조치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방역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히 봤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완전 봉쇄 조치, 그랬었죠. 또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을 체벌을 하는 그런 또 방역 조치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그 정부 당국의 조치로서 현 상황을 잘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 추석도 정부의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권고 사항을 우리 국민들이 잘 따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강제적인 명령 또는 뭐 처벌 이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따르도록 하는 극적인 홍보 정책이 중요한 정부의 자세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좀 특이한 청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추석 연휴를 없애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사정이 있다면서요? 근데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이 예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특히 스트레스가 어디로 몰리냐면 이 며느리, 주부들에게 몰리잖아요. 그렇죠. 슈퍼우먼을 요구하는 사회잖아요. 어찌 보면 추석 명절에는 정말
저도 남성이지만 참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게 상당히 남자들은 우리 집안 분위기는 리버럴한데 왜 그러지? 여성이 받는 강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며느리들이 이럴 바에는 추석 명절을 없애달라. 이 과도한 요구라는 걸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반향을 좀 일으켜 보려고 올린 청원으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스트레스다라는 거죠. 추석 명절 없앨 수 없겠죠. 하지만 코로나19에 원래 또 이제 가야 하는, 전 심리적으로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이 내려오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럼 먼저 대놓고 올해는 가지 말까요? 갈까요? 물어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염려스럽고, 이 스트레스의 발로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해법을, 이게 좀 돌파구를 우리가 뚫어줘야 한다, 이런 또 의무감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추석 기간 동안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같은 지역의 부모와 자식이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분가에서. 또는 수도권 이렇게 묶이면 서울과 경기도는 가까우니까 사실은 인천이나 뭐 경기도권, 용인 이런 데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럼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재갑 교수님 그래도 안 만나는 게 좋겠죠? 네. 사람들이 만나면 수도권에서 만나나 이제 고향에서 만나는 거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 간의 만남의 특징들은 그 친밀감을 우선적으로 해서 만나기 때문에 이게 마스크를 쓰고 계속 어른들하고 같이 있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한 추석이라는 게 음식을 같이 나누는 문화이기 때문에 음식을 계속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고향을 갔거나 이런 만남들이 많아지게 되면 혹시라도 그 중에 이제 뭐 증상이 가볍거나 아니면 무증상 감염자가 들어가게 돼 있으면 가족 간에 아주 집단 발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그런 거, 또한 차례 지내는 조상한테 인사를 하는 이 두 가지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런 감염자들에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되는 거에 되게 중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고향에 가셨는데 그 지방이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서 의료 체계 자체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환자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적은데, 만약에 지방에서 확진자들이 다수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버리면 그거 자체도 이제 의료 체계 상당히 부담일 뿐만 아니라 추석 때 멀쩡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나서 가족들이 그런 큰 슬픔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이든 아니면 수도권이든 간에 같이 만남 자체는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최윤일 평론가는 추석 때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실향민 2세여서 지금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거든요. 친척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외가를 가야 되는데 서울 토백인데 외가는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50년 넘게 명절은 혼자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접촉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 대신 저는 다른 집안들을 위해서 한 딱 두 가지는 올해 최고의 명카피가요. 불효자는 옵니다 같아요. 저는 이거 자꾸 우스갯소리로 회자시켜서 야, 집에 오는 게 불효자래. 이걸 좀 이 풍습처럼 이 서동요처럼 회자시키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 며느리들이 얘기 못 하는데 남자들이 아유 어머니, 아버지, 이 올해 분위기는요, 있는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은 안 모이는 게 가풍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남자들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아드님이 결혼하셨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명절에 며느리한테 전화하셔서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이제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으로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가족이 다 서울 요 근교에 같이 그러시군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우리는 볼 수 있어서 그냥 카톡으로 얘기하고 또 필요하면 전화로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추석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명절 분위기를 저희가는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갑 교수님은 추석 때 계획이나 아니면 친지와 어떻게 소통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도 처가 댁도 그렇고 저희 어머 본가도 다 지금 서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지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비대면으로 제가 줌을 이용해서 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그냥 저만 어머니한테 가고 제가 줌을 열어서 어머니하고 저희가 이제 호스트가 돼가지고 다른 가족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보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가문이네요. 그래서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활용해 오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급적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마음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성묘 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 추모 성묘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상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헌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급 호텔, 리조트, 골프장, 항공기 모두 80%, 90% 예약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리조트, 호텔 다 꽉 찼습니다. 올해 추석에 달라지는 부분들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일단 최영일 평론가는 제외하고 두 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셔서 제가 읽어볼게요. 혼추족, 차크닉, 축캉스. 정 교수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요즘은 뭐 하도 이렇게 좀 앞글자 따가지고 말 만드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저도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혼추족은 이제 혼자서 추석을 보내는 사람. 또 뭐 차크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차에서 피크닉을 즐긴다. 그다음에 또 축캉스. 원래 이제 우리가 바캉스. 보통 여름철에 가는 게 바캉스인데 이번에 추석 때 간다 그래서 추캉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재엽 교수님 혹시 전병리 교수님 설명하시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좀 낯설었어요. 아, 그래서 어떤 게 낯설었어요? 차크닉이 뭐 예상은 됐는데 좀 낯설긴 했는데 근데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요. 전병리 교수님이 더 잘 하시는데 훨씬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모르시는 걸로 돼 있고 이 답변을 제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전 교수님 이미 쫙 다 해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올 추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성묘도 하자고 하고 벌초도 직접 가지 말고 대행업체를 좀 활용해서 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실제 이제 찾아가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텐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또 여행을 떠나려는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있어요. 연휴라고. 워낙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지금 일단은 제주도가 한 20만 명 정도 예약이 됐다고 하니까 5일 동안 하루 4만 명 이상이 지금 항공기의 좌석 예매율이 한 7, 80%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는 거의 끝났고 렌트카도 많이 이제 찾고 그다음에 이게 제주도로 몰리다 보니까 동해안, 남해안 주로 이제 주요 관광지 그러니까 해외는 물론 어렵고요. 국내에서 이분들이 이제 흩어지는 양상은 어쩌면 여름 휴가 시즌 우리가 7말 8초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이제 8.15 광화문 집회에 얻어맞은 셈인데 지금 이 추석 명절 연휴에는 어찌 보면 제2의 여름 휴가가 지금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20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올 거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늘었죠. 그래서 늘어진 상황인데 이제 이게 뭐 온다고 막을 수도 없고 또 관광지인데 오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이건 정말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없는 이렇게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되게 답답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몰렸을 때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관광지를 갔을 때 전반적으로 많이 해이해지는 측면들이 사실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집에서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데를 자주 찾아가게 되고 또 관광지에서 또한 여러 가지 또 행동들을 좀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느슨해진 것들이 감염병을 조장하고 특히 그 안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이제 제주도에 계신
그런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제주도는 대학병원 달랑 딱 하나 있고요. 종합병원은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중환자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는 또 응급 환자가 됐었을 때 환자를 이송하려면 반드시 헬기나 이런 게 떠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그런 면들이 쉽지도 않은 상황들이라 제주도에서의 그런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이제 그런 문제를 아니까 아예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못 온대요. 그러니까 못 오시는데 오히려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입장이 되게 씁쓸하다고. 우리 자식들은 한 명도 이제 못 와서 인사도 못하는 상황인데 관광객들은 저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랑 되게 씁쓸해하신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시는 분들 어쩔 수는 없지만 가서 행동을 조심하셔가지고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고 우리가 강한 권고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방역에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찬반인데 사실은 동참하겠다. 이런 시민들이 86%예요. 아, 나는 참여할 의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13%예요. 그럼 아니 대다수가 동참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놀러 들어가는 거야? 축캉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5천만 명 인구를 잡고 13%가 난 안 할래요가 5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지금 20만 명, 제주 30만 명, 뭐 전국 다 해서 한 50만 명, 100만 명이 축캉스를 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들은 그냥 정부 방역에 따를 의향이 없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까지 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부 의향이 안 따라도 할 수 없는데 당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방역 수칙만은 철저히 지켜달라. 그리고 이제 관광지에서는 사람이 몰릴 때 접촉하지 않도록 또 가이드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여행을 가지만 여행지에서 내 스스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비말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뭐 여행을 하더라도 이런 이 발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런 방역 당국을 봐서라도 이런 여행했을 때 위생수칙 철저히 지키는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축캉스족에 이어서 방역당국과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때문에 우리가 큰 여파를 겪었는데요. 지금 개천절 한글날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이 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놓고 화가 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감염병 전문가이신 우리 이재화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화문 집회 때 확진자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누적 확진자가 광화문 연계된 게 한 600여 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확진자도 발생했고 일단 사실 더 슬픈 거는 그때 참석해서 확진된 분 중에 일부는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유행 때문에 한 80여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소속된 분들 일부,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일부가 좀 돌아가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집회를 통해서 감염자도 많이 발생했고, 일단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중증으로 진행해서 사망한 것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정권에 대한 뭐 정치적인 뭐 의사소통 이런 거 뭐 하시는 건 좋은데 요새 뭐 다 비대면 얘기하는데 요새 뭐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충분하게 의사 전달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또 모이시려고 하시는지는 좀 답답한 생각이고요. 어떻든 간에 집회를 하는 것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할 거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안전해야지 의사 전달로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좀 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상황 안정되면 뭐 100만이 모이든 1000만이 모이든 집회 다 허락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안정될 때까지는 이런 시위 문화도 좀 비대면의 방법들을 좀 많이 동원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정 교수님은 이런 집회 신고한 거 어떻게 보세요? 방역에 이제 ABCD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9년도에 신종플루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정부 홍보물의 첫 번째는 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증상 있으면 집에 머무르기,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가급적이면 피합시다. 그리고 거리를 유지합시다. 그런 그 개인위생 수칙을 강조를 했습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 때도. 또 이번에 2020년 코로나19의 경우도 역시 똑같은 그런 개인위생 수칙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집회가 어떤 성격이든 또 뭐 어떤 종교 활동이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방역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국민들 또 자기 개인 또 지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집회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고된 집회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이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요, 서울시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집계한 겁니다. 자, 모이겠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집회합니다. 개천절날 435개 단체. 그렇게 많아요? 네. 이걸 다 모으면 연인원이 5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다 모일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서 이 중에서 경찰청이 골라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 이건 불허 대상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금지 구역에서 집회하겠다고 굳이 신청한 단체, 여기가 지금 이 87곳이에요. 여기는 다 일일이 금지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모이게 되면 여기는 초기에 해산을 하고 여차하면 연행할 수도 있다. 공권력을 가동하겠다. 정치적 이유도 아니요, 종교적 이유도 아니요, 이건 오직 방역 때문에 하는 일이다. 이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여야가 오래간만에 사실 같은 목소리를 내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집회는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보통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사회 여러 계층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10월 3일 날 서울행 전세버스 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노조가 있다면서요, 최영일 평론가? 노조가 있는데 이 규모가 큽니다. 사실은 이 8.15 광복절 때 전국에서 전세버스가 광화문으로 몰려온 게 나중에 이제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서 드러나고 언론들도 취재가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버스까지 이렇게 다 추적을 하게 된 거죠, 방역당국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개천절에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규모가 서울로 집결하려면 이동수단이 필요한 건데 가장 많이 쓰고 용이한 게 전세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버스 노조에서 아예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천절에는 운행하지 않겠다. 이건 정말 저는 박수 쳐주고 싶은 발표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황은 전국에 16개 광역 시도가 있다고 치면 이 중에 절반인 8개의 시도에서는 아예 전세버스를 이제 운영하지 않기로 했고요, 당일날은. 그리고 그 외에도 산발적으로 저희는 이제 단체 손님들을 서울로 모시고 가지 않겠습니다에 동참하는 버스 업체 혹은 운수 기사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8.15에 비하면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버스를 대절을 하면서 예약을 하면서 우린 결혼식 가는 거다. 이렇게 속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웃돈을 주고 예약을 하려는, 전세버스를 예약하려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노조나 운수 업체나 이런 쪽에서 선의의 결정, 사실 엄청난 손해죠. 맞아요. 사실은 이런 휴일에 이제 버스를 운영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중요한 결정, 또 아주 좋은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이런 편법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속여가지고까지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의 양심도 없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이
합리적으로 여겨질까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좀 순리대로 좀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너무 지금 이 선한 추정을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개천절 집회가 SNS에 쫙 포스터가 뿌려질 때 저는 그때 처음 딱 보고 너무 이게 뭐 심장이 멎을 듯이 경악이 된 게 핸드폰 오프. 이 순간 이건 방역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집회를 하는 거구나. 그럼 이건 뭐 반정부 이런 게 아니라 반방역인데 이 말은 뭐냐면 반생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의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너무 좀 독하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전세버스뿐이겠습니까? 저는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좀 특이한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집회를 하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발생을 했느냐. 이제 그런 통계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따로 이렇게 집계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8.15 그 이 집회 이후에 많은 그런 이 확진 검사 그리고 또 접촉자 추적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이 확진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0여 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듯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이 우려가 된다. 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도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일치된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 8.15 집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판사가 허용해 준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실 그걸 허용한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허가했던 법원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야외에서 방역수칙 잘 지킬 때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전문가이신 이재갑 교수님 이 말이 맞습니까? 이미 강화문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 자체가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이미 뭐 확인시켜준 상황들이고요. 이미 강화문 집회 이전에 야외 활동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집단 발병이 있었죠. 또 골프장에서도 집단 발병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산에 등산 갔다가 오신 분들 있는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모임, 야외 모임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야외 모임에서만 감염되는 있을 것 같지 않은 게 이게 야외 모임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뭘 하든지 또 야외 모임 중간에 같이 밥을 먹든지 야외 모임 끝나고 음주를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면서 다중 접촉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런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데 강화문 집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버스 타고 다 올라왔어요. 근데 집회가 길어졌죠. 당연히 식사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또 음료도 물도 마시고 음료도 마셔야 되죠. 또 오랜만에 만난 분들 서로 포옹하고 악수도 하고 뭐 이런 접촉들이 일어나는데 광화문 집회 안에서 손을 위생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하냐?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중 접촉을 통해서 당연히 대규모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방역 상황 자체를 지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화문 집회의 상황들은 이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부터 이미 이 위기는 이미 다 예상이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라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게 문을 열어도 손해, 닫아도 손해인데 지금 요즘 폐업하는 곳이 원체 많다 보니까 폐업도 좀 쉽지 않은 상태고요. 매출이 70% 이상 급감한 상황이고 이건 문은 열고 있지만 팔다리가 다 잘려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상태죠. 최근 소상공인 3,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은 매출액이 9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절반 이상이 앞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고 5명 중 1명은 폐업을 예상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세 분은 사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신 거죠? 혹시 최영일 평론가 혹시 제가 따져봐도 없네요. 아동 돌봄이라든가 또 자영업이긴 하지만 저는 해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2차는 아직 모르니까 1차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회 이제 예산관리처에서 7월에 이제 통계를 집계한 건데요. 그때 전 국민에게 나눠준 거 기억하실 거고요. 우리가 잘 썼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런데 이 가구당으로 줬죠. 세대원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1인 가구 세대는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4인 가구 이상까지. 자, 그랬는데 이게 한 10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약 10조. 근데 그 효과는 대단했어요. 생산 유발 효과가 21조에서 31조 사이. 숫자를 딱 끊을 수는 없고요. 그럼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있는데 9조에서 14조 사이.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지 않습니다. 19만 명에서 26만 명 사이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었다. 그럼 이게 이 돈이 가정으로 가가호호 갔지만 돌고 돌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 경제적인 이제 좀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쏠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차는 약간 좀 선별 방식으로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흐르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이 다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아마 정부도 또 국민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통신비 사실 받으면 도움이 되긴 되죠. 도움이 되겠지만 가게엔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이번 추경의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 측면이 있고요. 사실 이번 추경은 이번에 2차 유행을 겪으면서 이제 생긴 추경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2차 유행에 있어서 이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2차 유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 체계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들이 이번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가을 겨울에 우리가 이제 일단 뭐 큰 유행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랑 그다음에 코로나 같이 유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는 당연히 그런 가을을 대비한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이제 뭐 2차 추경에서 잡혀 있으니까 안 넣었다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부족했었고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가을 유행을 대비해서 뭐 3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유행이 생기더라도 의료 체계가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중수본이 한 행동들 보시면 알겠지만 병상도 상당히 조금만 유행 심해졌으면 부족할 뻔했고 중환자 병상 부족할 뻔한 거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 부분 상당히 좀 안타깝고 왜 하필이면 이런 의료 체계에 대한 그런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는지 이 부분 상당히 걱정이 되고 독감과 관련된 측면들은 올해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모든 백신 회사들 한테 읍소하고 외국에 있는 회사들까지 읍소를 해서 간신히 3천만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많이 맞으려는 게 아니라 외국도 많이 맞아야 되는데 국내 생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거기 때문에 이미 접종 시기 놓치게 되고요. 외국 수입은 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 맞춰주고 싶어도 물량 자체를 공급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무료 예방접종 접종 대상자 1,900만 명 외에 1,000만 명에서 1,100만 개를 그냥 다 이제 만성질 환자나 이런 분한테 이제 뭐 무료로 맞춰주는 거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문제는 이미 1,100만 개에 대해서 의료 병원이라든지 의원급에 이미 판매가 돼가지고 이미 다 공급 계약이 다 된 상황인데 이거를 뒤집으려면 그거 다 뺏어가지고 다시 뿌려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의료 체계라든지 아니면 백신이라는 이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정치가들의 그냥 정쟁에 불과하다 뿐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인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모임은 없는 곳으로 해야 되겠구나. 추석 동안에 건강 잘 지키고 아무쪼록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전국에 계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만큼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도록 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